1942년 5월 5일 대본영 해군부는 훈령 18호를 발령하여 미드웨이 섬과 알류산 열도의 핵심 지역에 대한 작전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에게 내렸습니다. 이로써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된 일본과 미국 사이의 태평양에서의 알력 싸움은 정점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항공모함 간의 전투였던 산호해 해전 이후 양 국가 해군의 모든 것을 건 한판 승부인 미드웨이 해역에서의 전투를 이기는 국가는 앞으로 태평양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남태평양에서 벌어진 산호해 해전이 종료된 후 야마모토 이소로쿠 사령장관은 부대를 정비하고서 미드웨이 공습, 즉 MI 작전을 위해 부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월 26일 나고모 주이치의 지휘를 받는 항공모함 4척과 지원 전단으로 구성된 제1기동부대가 하시라지마를 출항했습니다. 5월 27일엔 다나카 라이조 소장의 선단부대와 호위대, 그리고 후지타의 항공대가 사이판을 출격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구리타 타케오 중장이 이끄는 미드웨이 공략부대 지원부대는 괌에서 출항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8일 곤도 노부타케가 이끄는 미드웨이 공략부대, 그리고 총사령관인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직접 지휘하는 연합함대 본대 다카스 시로 중장의 경계부대 본대가 하시라지마를 출격했습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사령장관은 5월 중순이 되자 산호해전에서 입은 피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경항공모함 쇼호를 잃었고 항공모함 쇼카쿠는 수개월간의 수리가 필요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다른 항공모함 지히카쿠는 함재기와 승무원의 심각한 손실을 입어 운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야마모토의 미드웨이 작전은 기존 6척의 항공모함 대신 쇼카쿠와 지히카쿠를 제외한 4척의 항공모함만을 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는 4척만으로도 충분히 미드웨이를 공략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산호해 해전을 통해 자신들이 격파한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 2척이었다고 보고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산호해 해전에서 일본 해군은 미 해군의 항공모함 렉싱턴이 침몰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요크타운 역시 일본 급강하 폭격기의 공격에 폭발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야마모토는 태평양에서 미 해군에 가용한 항공모함의 숫자가 2척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들의 4척의 항공모함으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야마모토의 작전에는 또 다른 불안 요소가 있었는데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알류산 작전은 6월 3일 알류산 열도의 더치 하버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미드웨이 작전은 N3일인 6월 3일에 나고모 주이치의 항공모함 6척에서 출격하는 항공기로 미드웨이를 공습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미드웨이 공략부대 3전대의 전함 2척, 8전대의 중순양함 2척, 10전대의 기함과 구축함 11척이 북서쪽에서 미드웨이로 접근하게 됩니다. N-2일 6월 4일 일본 해군은 미드웨이 섬의 해안 방어시설을 무력화시키는 추가 공습을 실시합니다. 이때 야마모토가 예상한 미 해군의 항공모함의 위치는 진주만 기지였기 때문에 적어도 3일 동안은 미 해군 항공모함과의 결전은 없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N-1일 6월 5일 일본군은 쿠레섬에 상륙하여 수상기 기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6월 6일 N일 당일에는 육해군 혼성부대가 미드웨이를 공격할 예정입니다. 해군의 제2연합특별육전대 병력 2,500명이 샌드섬에, 육군의 이치기 지대의 병력 2,000명이 이스턴섬에 상륙합니다. 두 부대는 산호초가 적은 남쪽 해안으로 상륙하고 필요에 따라 샌드섬에 추가로 상륙할 계획입니다. 두 부대의 업무는 구리타 중장의 4척의 중순양함이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이때 연합함대의 가장 강력한 전함들로 구성된 야마모토 제독의 본대는 미드웨이 섬으로부터 북서쪽 약 500해리에 위치하며 이후 미드웨이 점령 소식을 듣고 진주만에서 출격하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을 기습 공격하여 격파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각 부대는 세밀하게 나눠진 시간표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긴밀하게 수행해야 했고 이렇게 많은 부대들의 완벽한 연계가 있어야지만 이 작전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출항 하루 전날인 5월 25일 야마토 함상에서 시행한 도상 연습에서 예상치 못한 미군의 주력 부대가 미드웨이 남쪽에서 일본 해군의 기동부대에 큰 손실을 입혔는데, 이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대비책이 있다는 애매한 결론만 내놓은 채 연습을 종료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야마모토의 일본 주력 부대와 나고모 주이치의 기동부대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지적도 있었고, 도상 연습 중에 나고모 주이치는 기동부대의 출항에 준비할 시간이 하루 더 필요하다는 요청을 갑작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는 기동부대의 출항 연기를 허락하면서도 다른 부대들의 스케줄 조정을 전혀 하지 않는 안일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야마모토는 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대들 간의 연계를 중시했는데, 이 부분을 너무나도 복잡하게 계획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연관이 없는 서로 다른 작전이었던 미드웨이 작전과 알류산 작전을 서로 연계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후대 역사가들은 목표도 명확하지 않았던 알류산 작전에 투입한 두 척의 항공모함을 만약 미드웨이로 보냈더라면 일본 해군은 미드웨이에서 아주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안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들의 작전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고, 진주만 공습대와 마찬가지로 미 해군이 완전히 방심한 틈을 타서 기습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작전의 기본 전제는 기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산호해전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비밀스러운 작전 준비는 미 해군에게 낱낱이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1942년 3월 말 미 해군의 감청부대는 일본 해군의 JN-25라 불리는 상용 암호 체계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 군 통신의 약 60%를 감청할 수 있었고, 이 중 40%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니미치 제독은 일본 해군이 단순히 미드웨이를 공략할 것이라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날짜와 부대의 수, 함선의 종류와 숫자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해군 전투정보실 하와이 지국의 조셉 로슈포르 중령과 그의 팀의 공이 컸습니다. 이들은 진주만 공습에 대한 사전 첩보 실패를 이유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새롭게 태평양 사령관으로 부임한 니미츠 제독은 로슈포르와 그의 팀에게 지속적인 기회를 줬고, 미드웨이 해전 직전에 있었던 일본 해군의 포트 모레스비 침공 작전을 정확히 예측한 것을 바탕으로 니미츠에게서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로슈포르와 그의 팀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일본 해군이 AL 지역과 AF 지역에 대한 작전을 실행할 것이란 통신을 감청했습니다. 다수의 다른 정보를 통해 AL이 가리키는 지역은 알류산 열도임이 증명됐지만 AF가 가리키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슈포르는 일본 군 첩보에서 AF라는 암호명이 미드웨이를 언급할 때마다 연관되어 나온다는 점에서 AF가 가리키는 지역이 미드웨이임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하이포의 상급기관인 OP-20G에서는 로슈포르의 추측이 틀렸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로슈포르는 니미츠에게 허가를 받아 감청이 염려 없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미드웨이 수비대에게 이상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일본군에게 감청될 우려가 있는 평문으로 미드웨이 식수 공급 장치가 고장이 났다는 보고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미드웨이 수비대의 시리 토마스 시마드 대령은 니미츠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고, 이틀 뒤인 5월 12일 일본 감청부대는 자기의 함대의 지휘관들에게 AF에는 식수가 부족하다라는 전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를 하이포팀에서 다시 확인함으로써 AF가 미드웨이를 가리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 더 이상 워싱턴에서도 아무런 반대 의견을 내놓지 못하게 됐습니다. 로슈포르의 전문성과 니미츠 제독의 전폭적인 믿음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성과 덕분에 5월 15일 니미츠 제독은 윌리엄 허시 중장과 그의 제16기동부대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와 호넷, 그리고 제17기동부대의 요코타운을 솔로몬 근해에서 급히 소환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5월 26일 제16기동부대의 두 항공모함은 진주만에 도착한 뒤 재급유와 재무장을 완료했으나, 니미츠 제독은 두 척의 항공모함으로는 일본 해군의 네 척의 항공모함에 대항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7일 플래처 제독의 제17기동부대의 요크타운이 반파된 몸으로 간신히 진주만으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요크타운은 크게 손상을 입어 길게는 3개월, 아주 낙관적으로 봐도 최소 2주의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드웨이 공습에 참가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니미츠 사령관은 제16기동부대의 지휘관인 헐시 제독마저 피부 건강 악화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마당에 제17기동부대의 플래처 제독과 요코타오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는 미 항공모함의 두 부대의 지휘권을 플래처 제독에게 일임하면서 요코타운의 수리를 어떻게든 마치고 3일 내로 북서쪽 해상의 작전 지역으로 나가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니미츠 사령관은 공석이 된 제16기동부대의 지휘관 자리에 헐시 제독의 추천을 받아 레이먼드 스프런스 소장을 임명했습니다. 스프런스 소장은 5월 28일 두 척의 항공모함을 이끌고 진주만에 출격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건성과에 들어간 요코타우는 1,400명의 해군 수리창 수리요원들의 3일간의 밤낮이 없는 수리로 최소한의 항해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사노해전에서 많은 수의 함재기를 잃은 요코타운을 충원하기 위해 수리 중이라 작전에 참여가 불가능했던 사라토가의 비행대가 급히 투입됐습니다. 일본 해군의 경우 출전이 불가능했던 쇼카쿠의 함재기가 남아있었음에도 자체 함재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히카쿠의 운영까지 포기했는데, 이런 유연한 조직 운용 방식부터 일본 해군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5월 30일 오전 9시 요코타운은 마침내 전투를 위한 최소한의 수리를 마치고 79기의 함재기를 탑재한 채 이틀 전 미드웨이 북서쪽 작전 지역으로 출발한 제16기동부대와 집결하기 위해 진주만에 출격했습니다. 이로써 적에게 들키지 않고 미드웨이를 기습 공격하려는 일본 해군과 그 작전을 미리 알아채고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 몸을 숨기고 있는 미 해군과의 결전이 코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